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맘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아,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임승수의 좌변기.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찍이 독일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된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민주적인 독일의 모습은 간데 없었지만 그 억압과 착취에, 그리고 인종 혐오에, 전쟁 준비에 와중에서도 경제 발전은 정말 대단했었다는 것이죠. 이성적이라는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남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었던 북한. 김일성 독재체제 아래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제 재건을 이룹니다. 물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국력은 남한을 압도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남북대화에도 적극 나섰죠. 물론 결국은 남북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됐지만요. 그렇지만 경제발전만큼은 정말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들의 치적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들이 들여놓은 독재의 그늘이, 광기의 그늘이 너무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죠. 자, 박정희 경제개발계획의 비밀 하편입니다. 오늘 임승수의 자변기 임승수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도입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예. 도입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저번 주에 제가 박정희 경제개발이 비밀 상편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박정희 경제개발이 비밀 하를 네. 할 텐데,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정희 시절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수출 중심이다. 그리고 그리고 수출 중심이고 이제 외국과의 어떤 수출 통해서 이제 경제를 재건하는 걸 쪽으로만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 초반 계획을 보면 오히려 균형 발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선순환되는 자립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경제를 돌파구를 만들겠다, 이런 성격이 더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성립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박정희 이제 군사정부가 당시 이제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자보다는 내자를 더 중심에 두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정부가 별로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 내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예금 금리,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이제 금리, 대출 금리, 예금 금리 그런 것을 중에서 이제 예금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네네네. 이걸 왜 올렸냐면 이런 셈법이었던 거예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은행에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 저축을 이용해서 정부가 이 경제 개발을 통한 이제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이제 셈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961년 7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인상폭이 무척 큰데 이걸 한번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어떻게 하시면 제가 한번 읽을까요? 예. 예. 자, 6일 한은, 즉 한국은행에서 열린 정례금통위는 정기예금 최고 이율 3개월 만기, 이것을 연 6%에서 연 9%로, 거치예금, 즉 6개월 만기는 현 8%에서 12%로, 특약예금 1년 이상은 현 10%에서 15%로, 그리고 국민저축조합 예금은 현 10%에서 16.8%로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진짜 5%, 6%씩 팍팍 올렸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게 올렸죠. 저도 그러면은 없는 돈이지만 은행에 바로 넣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저축액이 는다거나 하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 이유가 당시 이제 정부가 화폐를 굉장히 많이, 돈이 없다 보니까 화폐도 실제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그랬었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 일상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양이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확 늘어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빨리 오른다는 얘기는 이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물가가 2배로 오른다 하면은 올해는 내가 10,000원으로 짜장면을 2그릇 사 먹었는데 내년에는 이 똑같은 돈 10,000원을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은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못 사 먹게 되는 네.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돈이라는 형태로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냅두면은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손해다. 네네.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재산을 화폐로 보유한다기보다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보유하려는 이제 유인이 더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를 좀 이렇게 몇 프로씩 올린다고 해서 이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더 많이 갑자기 예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당시 군사정부에서 생각했던 예금 금리를 좀 올리면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정부가 은행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 개발에 투여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셈법이 다 틀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정부가 또 국내 내자를 동원하는 방식의 또 하나로 생각했던 게 증권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해야 될지 않을까 하는 이런 셈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 군사정부에서는 증시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한 5천여억 환, 그 당시 이제 돈이 원화가 아니라 환화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천여억 환 정도의 자금을 경제 개발에다가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정부가 이렇게 증시 활성화 방침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방침에 고무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박을 꿈꾸면서 증권시장에 너도 나도 몰려들게 된 거예요. 네네. 야, 정부가 이렇게 띄워준댄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가 오를 테니까 우리도 한번 증권에 투자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네. 당시 또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 분위기를 좀 타고 비밀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떤 굉장히 증권시장에서 큰 손이었던 사람과 좀 손을 잡고 뒤로 주가 조작에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전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 거래소 시장 주식 가지고 어떻게 막 사기치려고 준비를 해서 이거를 막 했는데 어쨌건 상식적으로 실물 경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단시일에 증시가 부풀게 되면은 이것은 거품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 이 거품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고. 네. 그래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무리하게 부양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무리하게 부양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대폭락을 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을 했는데. 아이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중앙정보부가 이런 식으로 증권시장에 개입했다. 자기들 정치자금 만들려고. 네네네. 이런 것이 또 까발려진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유명한 그 증권 파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군사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는 막 그랬잖아요. 막 부패 척결하겠다, 이 정치를 쇄신하겠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네. 저 새끼들도 똑같구나. 똑같은 새끼들이다.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무슨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첫 증권 파동, 그리고 새나라 자동차 사건, 워커힐 사건, 회전 당구기 사건, 일명 빠친코 사건인데. 자, 그 새나라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데 예. 사실 뭐 엔진이나 이런 건 주요 부품들은 다 일본 거지만 예. 대강 이렇게 포장만 해가지고. 예, 포장해가 그래도 최초의 국산 자동차라고 예. 이렇게 했던 새나라 자동차라고 새나라호라고 조그맣고 빨간 그런 배기량은 1000cc도 안 되는 작은 그런 퍼블릭카 그 차였는데 그거를 이제 인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거진 그런 부패. 돈을 거의 한 2배로 튕겨가지고 자동차 가격을 거의 사실 일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2배로 튕긴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다 빼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승용차는 브리사. 브리사. 네, 스페인 말로 미풍이라는 뜻의 기아 김철호 회장 기술자 출신입니다만 그분이 주도가 돼서 개발한 브리사였고 배기량이 그것도 1000cc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였고.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브리사. 예, 브리사. 그리고 최초의 국산 디자인. 물론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이탈 디자인인가 거기서 했던 포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커힐 사건이라는 것은 워커 불독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딴
예, 맞습니다. 한국전 때 아들의 훈장 수여식에 가다가 집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한 워커 중장, 아주 맹장이었죠. 예. 이 사람 이름을 딴 더 이상 주한미군들이 일본 가서 놀지 말고 예. 한국에서 돈을 써라 예. 라고 해서 저 지금 워커힐 워커힐 거기에 이러저러한 휴양시설 예,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여기도 비리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도 뭐 보니까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나 죄수들을 동원해서 인건비 아끼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더라 하여튼 여기도 리베이트 막 건축 그런 거 리베이트 엄청 챙긴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들통난 거고 이 빠친코 사건도 보니까 회전 당구기 사건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빠친코를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 네. 빠친코기 들여오면서 그것도 또 뭘 챙겼나 봐요 돈을. 아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정부에서 또 이 도박이라고 이거를 또 다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빠친코 업자들은 빡치잖아요. 지들이 그렇죠. 들여와 자기들이 이게 협조를 해줘가지고 정치자금도 챙겨줬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으니까 빡쳐가지고 이 빠친코 업자들이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럼 돈은 돈대로 뺏어간 다음에 갑자기 또 금지해버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이게 정치 자금과 관련된 사건들이거든요. 게다가 지들끼리 손도 안 맞아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패 정도가 너무 이 심각한 게 이제 사건이 막 터지니까 그런 용어가 돌았대요. 구악 뺨치는 신학이다. 구악은 이제 이승만 정부일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서 좀 이 청렴 결백한 군인들인가 싶었더니 이 새끼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구악 뺨치는 신학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지막지한 예.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증권 시장을 통한 내자 도입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좌절이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예. 어쨌건 이렇게 증권 시장도 파행 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 전격적으로 통화 개혁이 또 이루어졌어요.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아까 제가 환화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5천 환. 예. 근데 그거를 원화로 대체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나 10분의 1로 이제 평가 절하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개혁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나 봐요. 진짜 그 아주 극소수만 할 정도로. 사실 뭐 저는 그게 납득이 되는 게 미리 무슨 통화 개혁을 할 거다라는 게 알려지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통화 개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미리 바꿔놓고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뭐 딴 걸로 바꾼다든지 뭐. 사실 이 조치를 했던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당시 막 검은 돈 실제 은행에도 있지 않고 막 지하에 묻어 있는 돈들을 끌어내려는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돈들이 화폐를 바꿔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 상황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강제 저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동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6월 10일 날 자정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옛 돈을 이제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인 6월 17일까지 이제 그걸 금지시킨 다음에 옛 환화 및 그 각종 지급 수단을 은행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하도록 했어요. 강제로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화개혁의 목적은 당시 군사정부 측의 그 핵심 인사였던 박정희 의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에 관련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실정을 들여다볼 때 의법 처리 중인 부정축제 외에도 구 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된 자금이 상당히 온전되어 있고 한편 금융기관 예금 등이 대폭 증가는 되었으나 장기성을 띤 진정한 저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뉴스풍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자금은 사회정체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발히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있고 그간 누중된 통화량은 언제든지 급격히 투기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동향은 악성 인플레의 요인으로서 엄중히 경계를 요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혁명정부는 중요한 기본 과업의 하나로서 일찍이 혁명 초부터 통화개혁을 기도해 오던 중 본격적인 농번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차제에 통화개혁을 실시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경제의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의 뒷받침이 있는 민정복귀를 시키고자
6월 10일을 택하여 통화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리악. 아이고, 내용이 장황하네요. 장황하는데 결국은 있는 돈 좀 내놔라.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이네. 예. 숨겨놓은 돈 좀 이번에 돈 바꿀 테니까 내놔라. 네네. 은행에 넣어놓고 우리가 좀 쓰겠다. 이런 네네. 얘기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조치가 이제 이어지고 나서 6월 18일 날에는 긴급 금융 조치가 또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긴급 금융 조치를 통해서 옛날 돈 있죠? 그 환화로 된 예금이나 이 재래 예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인출을 못하도록 강제로 봉쇄를 한 거예요, 돈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봉쇄를 해놓고 이 돈을 갖다가 경제개발에 쓰겠다. 이런 이제 일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정부는 이 봉쇄한 예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활용을 해서 6개월 안에, 그 당시 6개월 안에 정부가 관리하는 산업개발공사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주식을 다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 강제로 우리가 이제 봉인을 한 대신 그 예금주들한테 연 15% 정도의 수익을, 배당을 보증해주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통화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짜 미국이 완전 빡쳤습니다. 아하.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미국이랑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네. 예,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한테 막대한 원조금을 퍼부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경제를 미국 마음대로 의도대로 이제 움직여 왔는데 이 새로 들어선 군사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이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랑 협의도 없이 통보한 거예요. 48시간 전에. 딱 통보를. 우리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통수 맞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6월 10일에 이 사무엘 버거 당시 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상 일대 중요한 정책인 통화개혁을 하면서 이 다액의 경제 원조를 해오고 있는 미국 측에 사전에 하등의 통보나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했겠네요. How do you do? 그랬겠네요. 어떻게 꼬분 같은 놈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걸 영어로 하면 How do you do잖아요. How do you do?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I'm fine. 나는 소나무인데 넌 어떠냐? And you 이런 거 아닌가요? Yes, I can. 그래, 난 깐통이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들한테 항상 죄송할 뿐이죠. 애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부는 이 통화개혁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강제로 이제 예금을 탁 봉쇄해서 산업개발공사를 통해서 뭔가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게 미국이 보기엔 이것도 좀 사회주의식이다. 경제개발. 걱정도 팔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꼬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사가 뒤틀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쿠데타 세력 내부에 이제 박정희도 남노당 출신이고 이래저래 좀 좌익 경력이 의심스러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굉장히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통화개혁으로 예금 봉쇄한 거 풀고 이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국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좀 수정을 해라. 그러기 전에는 경제 원조 못 준다. 결국 이제 원조 가지고 이제 목줄을 이제 탁 틀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강력한 수단이네요. 그죠? 강력한 수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서도 다뤘지만 한국 정부 뭐 거의 심할 때는 그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원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조를 끊겠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통화개혁의 핵심 조치였던 이 예금 봉쇄 조치를 한 달 만에 이제 무로 되돌립니다. 백지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정부에서 이 통화개혁과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던 유원식 그리고 박희범, 송효찬 이런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론자들을 다 퇴진시켜요. 야, 여기서 송효찬. 송효찬은 박정희의 계급
물어봤을 땐 상관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하기도 했었던 상당히 그 맹장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이 기회에 거세해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는 느낌이 저도 많이 드는 게 이 박정희 씨가 그러니까 어쨌건 처음에는 이랬다가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미국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사실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을 쳐내는 기회로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래저래 하여튼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어쨌건 그 유원식 같은 사람도 그 혁명 동지였죠, 박정희랑. 예. 그리고 아버지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유림 아나키스트였고. 네. 이 박희범 같은 경우 서울대 상대 교수였는데 역시 이제 국가주도형 개발론자였고. 네. 이런 사람들 이제 미국이 하여튼 싫다, 이 사람들 좀 찍어내라 하는 사람들 다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퇴진했던 이 유원식이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다 읽진 못하고 관련 내용만 좀 발췌해서 읽어봤는데 저희 서울대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5.16 비록 혁명은 어디로 갔나. 여기서 이 유원식이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튿날 아침 미 대사관으로 가서 샤무엘 버거 미 대사와 언쟁을 벌였다. 대사는 나에게 몇 가지 사항을 들어 반박하였다. 화폐 개혁을 하면서 어째서 우리 미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인쇄비 역시 우리가 도와서 소득한 달러인데 영국에 가서 인쇄를 했습니까? 게다가 화폐 개혁을 하는데 봉쇄 예금을 동결해 놓고 그 자금을 산업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돌려 산업개발에 쓸 수가 있으며 또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미국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정쟁법을 만들어 유능한 정치인들을 묶어놨소? 꼭 이런 식으로 대미관계에 비협조적으로는 태도를 취할 테요? 나는 대사의 말을 듣고 감정이 끌어올라 나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다. You are savage! 당신은 야만인이요. 뭐? 야만인? 내 밑에 박사가 6사람이나 있는데 왜 내가 야만이란 말이오? 하여튼 내가 본 버거라는 사람은 졸장부 중에 졸장부였다. 한국에 오기 전 그리스에 가서 그 나라 경제를 다 망쳐놓았고 한국에 와서도 기어코 화폐 개혁을 망치고 말았다. 나와 대결에서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는 뒷구멍으로 박 의장, 즉 박정희를 만났다. 그리고는 박 의장에게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미국이 산업개발공사 설립 자금으로 4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속여서 동결 자금을 해제해버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기만수법이었다. 이는 전세계 자유민의 적이다. 어느 날 재무장관이 헐레벌떡 내 방을 찾았다. 큰일 났습니다. 의장 카카가 불러서 갔더니 저축성 예금 800억을 모두 풀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소. 지시하는 대로 하시오. 버거 대사와의 밀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이제 한국 경제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던 기본 방향에서 식민지 경제, 즉 종속 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혁명은 끝났다. 앞으로는 반동시대가 온다. 박정희가 주권자인데 그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이상 내가 더 이상 그와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다. 전 같으면 나와 상의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지시를 했다. 나는 최고회의를 떠날 때가 온 것을 알았다. 유원식, 5.16 비록 혁명은 어디로 갔나? 5.16 비록 혁명은 어디로 갔나? 인물연구소 339에서 340쪽. 거기까지 읽어주셨군요. 이랬군요. 출전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요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봤더니 이 유원식이라는 사람이 약간 허풍기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좀 과도하게 부풀렸다거나 하는 건 있지만 어쨌건 이런 일은 팩트니까 이거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개입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이제 유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맞섰는데 뒤로 이제 박정희와 합의를 해서 다 이제 잘라버리는 이제 권력자의 냉혹한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박정희 씨는 기본적으로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종찬 씨가 조선일보과 동아일보에 그 비록을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절대 2인자가 있으면 그야말로 그냥 짓누르고 까부셔버리고 김종필도 그렇게. 그래서 김종필, 이후락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김형욱도 한때 권력에 2인자에 있었다가
거세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죽여버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김종필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이렇게 뭐 도청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 해서 비행기 타고 외유를 떠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미국의 요구를 이제 다 이제 받아 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퇴진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재무부 같은 데에 주요한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친미적인 경제 관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장과 부원장에는 그 이승만 정부 시절 재무부와 부흥부, 한국은행의 핵심 관료였던 김유택, 차균희 이런 분들이 이제 임명이 됐고 그렇군요. 통화개혁 직후부터 1963년 2월까지 상공부 장관을 재임했던 유창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장을 거쳐서 민주당 당시 이공화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민주당 정부에서 부흥부 차관, 외자청장, 한일회담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전두환 정권 때도 크게 한 자리 했었죠. 그때도 해먹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군요. 그 밥에 그 나물에. 경제부총리 뭐 대강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막 굵직굵직했던 몇 명 빼고는요 봐도 잘 까먹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워낙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니까 저는 이 정도 유명해가지고 잘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전문은행 관료 출신 김세련, 뭐 규슈대학 출신 황종률, 한국은행과 재무부 관료 출신 김정념, 김정념도 나중에 계속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었죠. 거물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 측의 의견이 수렴되고 미국 측에 좀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미국 우리들이랑 좀 협의하는 걸 긴밀하게 하자 앞으로 경제를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한미합동경제협조위원회로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미국과 경제정책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개혁을 무력화시킨 미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미국의 의도대로 수정하는 데에 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그 기존에 있는 그 경제개발 계획에 있던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자주 이것도 자립경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쾌한다는 것은 분명히 니들은 우리 꼬붕인데 왜 니들이 독립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제철소라든지 종합기계 제작소 왜냐하면은 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립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나중에 미국 의도를 거스르고 박정희가 제철소를 만들죠. 결국에는. 근데 어쨌건 이 개발 계획 안에 있었던 제철소나 종합기계 제작소 건설 같은 거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이게 다 빠지고, 미국은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 기업의 역할을 높여라. 왜냐면은 니네 계획은 지금 정부가 너무 주도를 해서 경제를 틀어지고 간다. 정부는 그저 거들기만 하고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본주의식으로 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 미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1964년 2월에 보완 계획을 새로 발표합니다. 이 보완 계획에서는 기존에 있는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그러니까 미국 들으라고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 반성하고, 이제 미국은 계속 너희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 안정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이승만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7.1%에서 5%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미국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이 보완 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년차 계획을 이제 제3년차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역시 이제 미국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공공 부분을 낮추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부분을 낮추고 민간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 투자 자원의 조달 계획에서도 정부 담당 부분이 54.2%에서 50.2%로 4%가 줄었고 민간 부분은 45.8%에서 49.8%로 4% 상향 조정이 됐어요. 뭐 좀 액수가 작긴 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내자와 외국 자본의 동원 비율도 각각 이제 내국 자본을 0.4% 줄이고 외자를 0.4%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무슨
조금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금 했다고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어쨌건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쨌건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단순히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수치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융자, 투자나 융자 같은 것에서도 이 금융 부분의 투융자도 거기서 우선순위가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제1순위로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사람들이 박정희가 무슨 수출을 주도를 원래부터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수출 부분이 이제 제1순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정하기 전 계획에는 수출 물품도 이제 원래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농업이나 임업, 축산, 수산 1차 상품 위주로 수출 계획을 잡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수출할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딴 게 없고. 네. 그런데 이거 수출 계획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떤 거를 수출하는 걸로 바뀌었냐면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라든지 수공업 같은 것. 그리고 이런 수출 생산 코스트를 인하해야 된다. 이 수출을 산업을 하면서.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에 편중해온 이 투자 방향을 수출 산업 위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탁탁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가바린이 섬윤이 뭐 이런 거 주력하게 된 거였군요. 그런 거죠. 원래 박정희 정부의 계획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그렇게 수출해서 얻은 달러를 통해서 내자를 동원해서 철강이나 이런 기계 쪽을 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산업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자국의 의도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나 가발 이런 쪽을 이제 튼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땠길래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걸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당시 이제 미국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원조를 차관 형태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상 원조가 아니라 무상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단지 예전에 이제 무상 원조였다면은 이제 미국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한테 돈을 갚으려면 우리가 원화로 갚으면 안 갚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니네 돈 받아서 우리가 뭘 쓰냐. 달러로 갚아야 될 텐데 이렇게 차관 형태로 돼서 달러로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달러를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한테 달러로 돈을 갚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이고 제가 오늘 말이 자꾸 꼬이는 이유예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저도 배고파요. 배고프세요? 제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말이 좀 헛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배가 고프면요 화를 내는 타입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배고프면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이 요즘 제 책을 많이 안 찾으셔가지고 제 인세가 안 들어와서 제가 요즘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5집까지 내는데 계속 안 팔리는 이런 가수도 있었는데. 요즘 게다가 또 이 음반 시장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했죠. 그럼 도대체 수익은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이 방송과 아무래도 콘서트, 공연 이런 쪽이 많으시겠죠, 상대적으로? 저도 어떻게 제가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생활력이 있는 아내와 결혼하던가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면 독신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저는 아내도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오매불망인데 다행히 방송 덕분에 강연이 좀 많이 들어오더군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또 우리 이말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약을 해주시겠네요. 그게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하면서 경제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 경제 얘기를 했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관을 받으면서 당연히 수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이 국제 시장에서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싸야 돼요. 아까 이제 그래서 그 미국이 가격 코스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에는 환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을 할 때, 그리고 1달러에 2,000원을 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1달러에 1,000원이면 외국에서 팔 때 1달러인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1,000원짜리를 팔면. 그런데 네.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50센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코스트를 인하하고 가격을 인하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적시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환율 문제도 있는 거예요. 니네 환율을 평가절하해라.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 계속 평가절하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버팅기고 안 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수출하면서 가격 코스트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의 의도가 관철이 되는 겁니다. 예. 환율이 평가절하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들 굉장히 싼 값에 네.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들 좋을 대로 하는군요, 정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그 다양한 산업 중에서 섬유 산업을 이제 하라고 이제 차관을 주면서 사실 차관을 돈으로 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제 섬유 산업의 노후 장비 같은 것을 넘겨주는 형태로 이제 차관을 주거든요. 아유, 참. 네. 근데 이것이 이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미국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아하. 그런데 어떻게 되면 특히 이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이라고 하는 그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다가 넘기면 원래 자국에서 이 옷을 만들 때는 굉장히 돈이 비싸게 드는데 네. 한국에서 싼 인건비를 후려쳐서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억누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봐, 저 중국 인건비 싼 데서 니네들 자꾸 그러면은 노동자 결성해갖고는 임금 인상 하라 그러면은 저 중국제로 할 거야. 공장 그쪽으로 옮길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미국 노동자들도 이제 그런 압박을 받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억누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섬유 업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미국 섬유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이 미국 전체 소위 말해서 총자본의 입장은 또 다른 거거든요. 섬유 업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섬유 산업을 한국에다가 넘기는 것이 전체 총자본의 이익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메카였고 그래서 한때 번영을 누렸었는데 지금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섬유 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갔고 심지어는 방글라데시로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쪽 섬유 산업 자본가들의 입장을 손을 들기보다는 전체 총 자본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 세계 차원에서의 분업 체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기술력이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반도체 전공했잖아요. 예. 사실 그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장비들이요. 국산이 한 30%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대부분의 장비가 미제, 일제, 독일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제, 일제, 독일제 장비를 우리가 살 수가 없으면 지금 하는 그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작 기계들이 다. 사실 그렇게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비들은 또 첨단 장비도 아니고 진짜 첨단 포토리소그래피를 한다든지 뭐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는 그런 제가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장비들은 대다 이제 외국에서 사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제 반도체를 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냐? 만약에 애플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를 하는 게 진짜 수지 타산이 맞으면 지들이 하겠죠.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기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적당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인건비가 싼 중간 국가,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다가 넘기는 것이 자기들이 전체 부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래서 고 황유미 씨뿐 아니라 여러 이런 유독 약품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죽은
그런 반도체 노동자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 것인 그렇죠. 거죠. 거기에 예.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라던가 예.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예. 적당한 그런 그 인건비로 예. 너무 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인건비를 투여하면서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거의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그런 걸 하는, 미국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을 안 하잖아요. 애플은 이제 설계만 하고 다 외주 준 다음에 그걸 후려쳐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 마진을 엄청나게 남겨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심지어 아이폰 4S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8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80만 원이 마진인 거죠. 생산 원가는 20만 원.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그 임금까지 다 계산된 재료비뿐 아니라 뭐 인건비 그리고 뭐 이렇게 물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80만 원을 먹었다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거는 그렇게 비용 처리하고 남은 게 아이폰 4S 같은 경우는 이제 4를 팔아먹고 이제 기술 뭐 거의 나머지 비용도 턴 게 있다 보니까 거의 80% 마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이 중요하고 억울하면 니들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힘든 일은 자기들이 안 하고 머리만 굴리고 제3세계로 다 밀어내겠다 이런 거죠. 대강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가난한 제3세계 노동자들의 그 그렇죠. 생명, 건강 이것을 담보로 삼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렇죠. 일부는 가해자로, 일부는 피해자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섬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국의 이익에 맞게 떠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보완 계획을, 그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렇다고 또 이 박정희 정부가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세상 만사 그렇잖아요. 밀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철소나 종합기계 제작소 같은 대규모의 이런 자본이 드는 것은 계획에서 철회를 하고 제외를 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비료나 정유, 시멘트 같은 것들은 수입 대체 산업으로 그대로 냅뒀어요. 딜을 했군요. 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남겨가지고 실제 비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에 그런 계획보다 더 이제 투자량이 증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지만 사실 이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고수했죠. 실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런 제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경제가 재편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 그 부정축제자 처리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당시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잘 보이고 실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기업 회장들 다 잡아다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말 잘 듣게 하고서 떡고물을 나눠주면서 길들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 우리 말 잘 들으면은 풀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시멘트나 정유, 비료 같은 수입 대체 산업을 하도록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시킨 거예요. 한비, 즉 한국 비료는 삼성에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일합섬, 선경, 코오롱,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정부와의 그런 야합 속에서 사실 이제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의 시작 과정에서 쿠데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당성도 좀 적고 경제적인 어떤 토대도 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대기업 회장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부정축제용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견인시키고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건 오늘은 요 정도로만 요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 정부의 순전한 의지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수출 지향적이다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 달랐고 계획도. 그러게요. 그래서 이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개입하고 또 박정희 정부는 그것에 타협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저항을 하기도 하면서 그 둘 사이에 밀당, 그 줄다리기의 어느 정도의 타협점, 거기가 바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어떤 종착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 올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정부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완전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의도 내지는 압력을 받아들이거나 타협을 거쳐서 수출 주도적인 그것도 1차 산업이 아닌 섬유 미국이 자기들 식으로 세계 시장을 재편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에 맞춰서 그것의 정점이 물론 신자유주의지만 이미 60년대 초에 이런 걸 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섬유 쪽을 투자를 하고 물론 차관의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기계라든가 외국 돈의 힘이 컸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철을 시키고 그리고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라는 것을 아니다. 우리는 대기업 위주로 그걸 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와의 어떤 서로의 타협 속에서 이미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들한테 떡고물을 주고 대신 정치 자금을 얻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취약한 지금 한국 기업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고 외풍에 굉장히 약한 체질이 또 만들어진 거고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품질의 물품을 비싸게 팔아쳐먹고 과자는 왜 이렇게 작고 봉지 질소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소, 질소 아니네. 그리고 바깥에 내보내는 것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롯데가 파는 과자 일본 거는 완전 다르더만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자는 질소가 주 원료고 그중에 보너스로 밀가루가 조금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웃기더라고요 진짜. 그렇군요. 자, 임승수의 좌변기 오늘 이말단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면서 이러저렇게 답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외로운 꽃게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임 선생님도 불금쇼 한번 나가세요. 왠지 경춘선 씨랑 코드가 맞았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금쇼가 좀 뭔지 몰라요. 금요일 밤에 우리 퀴즈테리우스님 잘생기고 약간 관능적인 이분이 나오셔갖고 불금쇼를 진행하는 게 있군요. 네네네. 거의 게스트로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환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50원이다. 이거 가지고는 비싼 거 사 먹어야지라고 딱 가면은 이거 5원짜리야 이러는 거예요. 50판은 5원으로. 그렇구나. 딴그레드 시킨 거죠. 그래서 그 50판짜리는 거북선이 박혀 있었는데. 저도 거북선 박힌 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참 아쉬웠어요. 왜 50원인데 자세히 보니까 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50원이면 떡볶이 5줄 줬어요. 떡볶이 5줄? 한 줄에 10원씩 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떡볶이를 5원어치, 10원어치 학교 문방구 앞에서 사 먹을 수 있었을 그랬던 시절에 그 미도파 슈퍼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양동에 살았었는데 자양동과 구이동을 나누는 그런 그 대로가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청 앞에 그 도로인데 거기서 그 구이사거리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왼쪽에 미도파 슈퍼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약간 카레 향이 나는 그런 떡볶이를 한 접시에 50원 주고 팔아요. 한 접시 50원? 그렇게 비싼 데가 있었어요. 그것도 비싼 거군요. 엄청 비싼 거였죠. 1977년도. 세상에.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전용수 군. 우리 반 반장을 따라갔고 갔었던 서울 촌놈. 손병희. 자양국민학교 5학년 1반. 그 친구가 사준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임승수의 자변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그 대기업과 유착이 되는 과정을 좀 내밀하게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 정권과 대기업이 어떻게 유착이 되었는가? 계속 그러면 경제 얘기입니까? 경제사 모드로 계속. 그렇습니까? 참. 경제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 경제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포장해서 할 것인가는 어려워요. 우리의 과제를 계속 어떻게 좀
과제인데 과자라도 먹으면서 해야 되나. 그러게 다과라도 먹으면서 해야 되나. 개사고기라도 불러야 되나.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